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모시고 또 일본의 주 이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이 7월 20일 날 참의원 선거에서 이 자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나오셔가지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참패를 했고, 근데 보니까 일본이 퍼스트를 내세운 그 신생 정당이 돌풍을 일으켰어요. 많은 의석수를 좀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정말 이 외국인 배척 구호와 함께 상당히 뭐 시위까지도 벌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 일본 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게 참정당이라고 그러죠. 참정당이 돌풍을 일으켰는데 한석이었다가 15석으로 늘었어요.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돌풍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자민당의 보수 지지층들 있잖아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들이 이시바 시게루가 약간 진보라 그랬잖아요. 자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못마땅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익적인 발언을 하는 이 참정당에 전통적으로 자민당 우익들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옮겨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정당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지를 많이 얻었느냐. 그게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일본이 최근에 내가 늘 얘기했지만 엔저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쌀값이 200% 오르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일반 서민들 생활이 많이 팍팍해진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정당이 엄청나게 긁어준 겁니다. 첫째, 세금을 없애라 이거예요. 소비세 10%. 네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아요. 완전 포퓰리즘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네. 저기 아동 수당을 10만 원 지급하라. 이게 완전히 먹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참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우익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헌법 개정에 대해서 헌법 초안을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데 거기 보면은 그 개인 주권이 아니고 국민 주권이 아니고 국가 주권 가까워요. 거의 옛날 군국주의에 가까운 거죠. 그러네요. 제국주의 제국주의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네. 그 헌법 그 쓰는 내용들 보면 헌법 전문가들이 보면은 이거는 정말 형편없는 초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헌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것 같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실 그런 거 가지고 뭐 선거 유세할 때에 헌법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세금 줄여주겠다. 그 다음에 아동 수당 주겠다. 이건 바로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배척 저펜 퍼스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저펜 퍼스트라는 개념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먹혀 들어가잖아요. 유럽에서도 유럽 퍼스트, 뭐 독일 퍼스트 뭐 다 그런 맥락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살자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제신 해가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성장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은 그게 전부 이제 끊어지면서 서플라이 체인이 끊어지면서 팬데믹 이후로 그렇게 해서 된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우리부터 먹고 살자 이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인의 상륙을 한 거죠. 그 사상이.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그러면 저펜 퍼스트가 왜 그렇게 좀 먹혔냐 하면은, 최근에 내가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일본의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번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명 관광지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비명을 질러요. 생활이 안 돼요. 버스를 타려고 그래도 뭐 이게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큰 짐들 가지고 버스에 실어 놓으면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펜 퍼스트, 외국인 배척 이런 부분에 약간의 이제 영향을 줬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일본 국민들도 외부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돈을 쓰고 하면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 여행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업자가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네. 여행업자들이 더 돈 버는 거지 일반인들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외국인들이.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지금 일본은 물가가 너무 싸다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하트가 뿅뿅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물건이 이렇게 싸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옆에서 보잖아요. 음식점에서 서빙하는 일본인들이 보잖아요.
저 가격이면 일본인들은 먹기 힘들 텐데 외국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단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사회적 박탈감 이런 게 되게 큰데 그중에서도 한국인 중국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인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돈 많을 때는 한국 중국 가서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후진국에 가가지고 강력한 애나 쓰는 재미로 돌아다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여행객들이나 중국 여행객들이 더 돈을 잘 써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뭐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걸 긁어준 거예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제 이 참정당 대표가 선거운동할 때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면은 일관성 있거나 막 철학이 아주 탄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듣기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우익적이고 그다음에 뭐 헌법 같은 거 초안을 보면은 이게 옛날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어떤 사상적인 바탕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강연하는 걸 선거 유세하는 걸 듣는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들이나 거기 어떤 사람들이 와 있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 평소에 투표하러 가지 않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 있잖아. 평소에는 투표에 전혀 관심 없었을 것 같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시청한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 풍경이 뭔가 이상하더라는 거죠. 우익적이면 막 그 소위 말해서 그 약간 그 우익적인 그 냄새가 풀풀 풍기는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주로 앉아서 들을 것 같은데 우익들이 아무래도 중장년층이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이 삶이 팍팍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아까 말했던 소비세를 없애자. 그다음에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주자. 이런 것들이 생활하고 직결되는 얘기다 보니까 30대 젊은 그 애기 엄마들 베이비카를 끌고 와서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정도로 참정당이라는 당이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거는 자민당에 갔던 그 우익들인 지지표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생활에 공공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야당들이 감세 정책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당 쪽으로 표가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시바 시계로 자민당, 공명당, 이 연립 여당은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이 엉망이 되는 거죠. 이런 재정에서 또 감세해버리면은 그 세수를 또 결국은 국채를 찍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제대로 된 이제 정답인 거죠. 이시바 시계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정도예요. 그게. 그런데 야당들은 대부분 다 완전히 인기 영합적인 이제 선거 공약이라는 게 결국 뭐냐. 세금 면제해 주겠다. 세금 줄여 주겠다. 아니면 세금 이게 뭐 상한선을 높여 주겠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야당이 대부분 다 감세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감세 얘기를 못하니까 여론은 전부 감세 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이 참패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 이시바 총리가 주말에 전격 사임했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네. 차기 총리로는 보니까 온건 보수파 고이즈미 신지로 박사님께서 또 나와서 네, 말씀 네. 많이 하셨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문제인데 강경 보수 그 다카이치 사나에 이 두 사람이 꼽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이것 때문에 일본의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엔화가 또 약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조금 전에 참여연 선거에서 논점이 뭐였어요? 감세냐 아니냐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이 궁금하니까 뭐 보조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 이시바 정권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 이게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어요? 이시바 시게루 정책보다는 반대쪽의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결국 뭐냐 세금을 좀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은 또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다카이치 사나이가 그겁니다. 감세에다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아베 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카이치 사나이는 뭐 아베의 아바타로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의 아바타로 보면 돼요. 아베 전 총리가 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전폭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파벌도 없는 사람이 자민당에서 혼자
옛날에는 또 자민당을 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인기가 그렇게 높은 이유는 거의 99%는 아베가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베파가 많잖아요. 자민당 내에.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밀어준 이유는 아베가 밀었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베 생각하고 많이 비슷하고 어떤 의미에서 아베보다 더 우익적이에요. 야스쿠니 진자를 매년 반드시 가겠다. 자기가 총리가 되면. 지금 뭐 총리 아닌 상태에서는 지금 뭐 매년 가는 건 당연하고 총리가 되더라도 매년 반드시 참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우익적이라고 보는 거죠. 강경하다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에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이 두 사람이 지금 회자되는데 또 한 사람이 회자되는 게 있어요. 하야시라고 지금 그동안에 지금까지 관방장관을 오래 했던 사람이. 왜 그러냐 하니까 다카이치 사나에는 우익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민당 총재가 되는 경우 총재 바로 이꼬로 총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다수당이었을 때는 총재 이꼬로 바로 총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총재가 되더라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약에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 총리 후보를 내버리면은 자민당 총재라도 총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야당하고 잘 섭외를 해서 야당이 지지해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정책 결합이라든가 뭐 정책 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경제 정책 하나 들어주면서 자, 우리 지지해 주라.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이제 표결이 됐을 때 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야당 대체로 야당들이 다카이치 사나이 너무 우익적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 우익적인 이 인사가 자민당 총재가 됐을 경우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정당이 보수당하고 이 참정당 이 두 당이 아닐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됐을 경우에 진짜 울트라 우익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아수라장 되겠네. 완전히 울트라 우익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야. 옛날 아베보다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오래 갈 거냐? 여론에서 이게 제대로 먹혀 들어갈 거냐?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도 다카이치 사나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지도는 높지만 그건 우익들이 지지하니까 네. 자민당 내 우익 그 아베파들은 다 지지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될 것 같았으면 지난번에 됐을 거라는 보거든요. 왜냐? 가장 이제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야스쿠니 진자를 매년 참배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한국, 중국하고 관계 완전히 단절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파탄이 날 거라 나는 보거든요. 물론 이제 아베같이 아베도 그렇게 얘기했다가 한 번 딱 가고는 두 번 다시 안 갔단 말이에요. 다카이치 사나이도 그럴 가능성 전혀 없지는 않겠죠. 일단 총리가 된 다음에 우익들의 여러와 같은 지지를 얻고 총리가 된 다음에 한 번 딱 가서 워낙 주변 국가들이 떠드니까 뭐 삼가하겠다. 좀 자정하겠다. 네. 이러면서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아베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아베보다도 더 우익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게 굉장히 그 과격해요. 우익적이고.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 아마 혐중 이거는 예사할 거예요. 앞으로. 거의 고려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그렇고 이제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은 지난번에 왜 안 됐냐면은 지난번에 한번 토론회 딱 방송에서 토론회 하면 딱 그치고 바로 아웃됐거든요. 왜냐? 질문한 데 대한 답이 영 수준 미달. 거의 초등학교 수준으로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냥 아웃돼 버렸어요. 근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상황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게 그건 뭐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부분이 아니어서.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43인가 4인가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최소한 50대 중반까지는 강요를 계속 거치고 한 10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총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특히 이제 그 외무성 장관이죠. 우리로 치면 장관이죠. 그걸 꼭 거치기를 바라요, 보통. 왜냐하면 그래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국가들의 관계도 이게 국제 감각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또 국제 감각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갔을 때는 말 조심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소위 말 정치가로서 세련되게 이제 정제가 되는 거거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지금 고혜점이 강요를 지금 요번에 이게 처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것도 1년도 안 됐잖아. 지금 요번에 농림수산성 장관을 한 게 쌀값 때문에 그렇죠. 급거 이제 채택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래 안 됐다고요. 물론 이제 쌀값 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낮추고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노하우 같은 걸 잘 한 거는 점수를 많이 땄어요. 그렇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총리 되기에는 내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기는 있는데 치명적인 결함이 두 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두 사람 다. 그래서 하야시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야시라는 사람은 기시다 총리 파벌에 속했어요. 이 하야시라는 사람이. 근데 이 하야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온건해요, 사람이. 그리고 일단은 적이 그렇게 없다고 보면 돼요. 무색무취 가깝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어를 잘해요.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적 능력도 뛰어나고 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히 갖췄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별로 없어. 무색무취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에서 좀 인기 얻기 힘들죠. 그렇죠. 네, 특성이 없으니까. 아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편은 막 완전히 감싸주고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하고 그 적과 아군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아군한테 이권들 다 몰아주고 안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네. 그 이 사람은 하야시라는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능력으로 보면 벌써 총리 될 제목감인데 내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리고 결정을 잘 못 내린대요. 우유부단하. 치명적인데. 치명적인데 이게.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의혹을 이제 표시한다고 그건 합디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아까 다카이치 사나이하고 고이즈미 이 두 사람이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양쪽 다. 다카이치 사나이 너무 우익적인 거하고 고이즈미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자민당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금 당장 시키기에는 한번 거쳐서 하야시를 한번 거치는 것도 좋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돈을 많이 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엔저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패턴으로 가거든요. 거기다가 일본 은행에 대해서 금리 못 올리게 해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금리 올리는 거 이제 지난번에도 굉장히 비판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아베가 그랬잖아요. 아베가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베의 아바타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베 정책을 그대로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돈을 마구 풀고 뭐 적극 재정이죠. 그하고 그다음에 금리는 안 올릴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다음에 금리 안 올리고 돈을 많이 풀고 재정 확장 정책을 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엔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죠. 그다음에 그게 엔저로 가고 그러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벌써 3%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잡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유일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금리를 못 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은 자체적으로 지금 금리 올릴 수도 없고 왜? 금리 올리는 순간 안고 있는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이자 줄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주식은 좀 올라갈지 몰라도 엔저로 갈 가능성이 많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금리는 못 올리고 그럼 하이퍼 인플레이션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되면 주식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 경제가 무너지는 거니까. 경제가 뭐 엔화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는 거죠. 금리도 떨어지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은 일본 경제가 이제 뭐 박살 나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고이즈미하고 하야시 이 양쪽이 되면은 고이즈미 하야시는 이시바 시게루하고 같은 그거잖아요. 같은 내각에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시게루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론은 어떨까? 뭐 사실은 자민당 총재 선거는 여론하고 관계없어요. 자민당 국회의원들하고 당원 반반씩 이렇게 숫자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결정난단 말이에요. 그 여론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카이치 사나가 되든 하야시가 되든 고이즈미가 되든 그건 지금은 사실은 누가 될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불확실성은 더 커지겠네요. 불확실성이 훨씬 커졌어요.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다카이치 사나이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어떤 사람은 고이즈미가 높다 그러는데 둘 다 치명적인 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기해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